안녕하십니까. 산업부 원전지역협력과 이승호 사무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발전소 주변 지역 업무를 위한 본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사업비 집행과 결산이 시작될 텐데 오늘 교육이 담당자분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상반기 교육에서는 사업비 집행과 결산 및 이월금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발주변 지원사업 개요와 지원금 산출 방법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사업비 집행 등 부분은 전력기금 사업단의 김남석 차장님, 박은진 차장님, 최현철 차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주변 지원사업 개요와 주요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정부가 발주변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발전소 건설 기간 중 또는 가동 기간 중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전기요금의 3.7%로 부과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입니다. 사업 추진 관련 법령은 발주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요령, 수립 지침이며 이외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등이 있습니다. 지원제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한전이 전기에서 일정 규모를 적립 후 한전에서 직접 시행하다가 2001년 전력기반 기금이 생긴 이후 발주변 사업 관리자가 산업부 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전기요금 보조 사업 확대를 위해 유연탄 기본지원금 단가를 증액하였고 2021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5년이 곧 도래하므로 늦어도 올해 말에는 발전원별 기본지원금 단가, 특별지원금 지원금 및 가산금 등에 대하여 지원금 결정기준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전력기금 사업단 홈페이지 Q&A로 의견 주시면 연구 용역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은 기본과 특별, 기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지원 사업은 건설 및 운영 기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고 산업부 장관이 전원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 준비 기간에도 기본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 지원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운전 개시일 전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 개시일 이후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지원 사업의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발주변 지원 사업 예산은 2,261억 원으로 기본 지원 사업은 1,276억 원, 특별 지원 사업은 946억 원, 기타 지원 사업은 39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는 434개, 지자체는 191곳, 발전사는 243개, 단위 사업 계획 수로는 4,343건입니다. 2023년 지원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잠정 수치상 기본 지원 사업은 80.2%, 특별 지원 사업은 48.3%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력기금 사업단에서 법령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김남석 차장입니다. 제가 2024년도 사업 수립 지침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취득 또는 신규 건축 포함 시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고 필요 시에는 부기 등기 후 마을회 등 간접 보조 사업자에게 이관하여 간접 보조 사업이 임의 매각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사업의 내용이
추정 가격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포함하거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직접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개드린 위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행요령 제18조의 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초과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경우 간접 보조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 변경을 82차 심의안건으로 준비 중입니다. 차후 심의로 변경될 경우 변경 사항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토지, 건물 선박 등 취득 매각 시 지자체가 감정평가 의뢰 또는 직접 거래 신뢰 가격 조사를 시행하여 부적정한 거래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시설물 취득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장기 미활용 시설물 예방을 위하여 서식 4-3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승인된 시설물의 매각 및 신규 사업의 재투입 절차를 규정하였는데요. 시행자가 장기 미활용, 지역 주민 민원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내역연수 미경과 시설물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앙관서 또는 전담기관에 매각의 필요성, 경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협의하여야 하고 이후 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 또는 거래 신뢰 가격 조사하고 매각 대금을 시행자의 발주변 계좌에 환입하고 이때 결산 내역에 기타 수입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이후 신규 사업 계획서 제출 승인 후 집행, 즉 재투입합니다. 이어서 제도 개선 관련으로 빈도가 높은 질문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건축, 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면서 한편 공사의 경우 1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재위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문의가 있었는데, 부동산 토지 건물에 관한 것은 모두 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하고 구축물 시설과 같이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 초과의 경우 시행자가 직접 시행해야 합니다. 종래 마을의 영농조합들이 간접 보조로 시행하던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고 시설물을 마을의 등에 이관하기 어렵고 업무량이 많아지게 된다는 질문이 있는데요. 발주변 운영 조례 또는 시설물 조례에 시행자의 장이 이관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시면 되고,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상의 일반 재산으로 취득 후 마을의 등에 양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토지, 건물 등 시설물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새로운 주민요청사업에 재투입할 때 매각 후 언제까지 재투입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결산 방법은 무엇인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재투입 기간은 매각 대금 입금 당해년도와 그 익년도까지입니다. 매각 대금 재투입 관련해서는 기타 수입으로 매각 당해년도에 기타 수입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지출 관련된 사항은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으므로 발생 시 전력기금 사업단에 별도 문의하시고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지원부 김태형 차장입니다. 다음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단계별 절차와 기본 사업 지원금 산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주변 지원 사업은 1단계 기금 운영 계획 수립 제출, 2단계 사업 계획 수립 지침 및 예산 통보, 3단계 사업 계획 수립 제출, 4단계 사업 계획 심의 및 결과 통보, 5단계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사업 시행, 6단계 사업 결과 제출, 결산 및 평가로 진행됩니다. 특히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발주변 사업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므로 각각의 일정 준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차년도 기금운영계획 수립 제출 단계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발전소별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의 차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발전소별 지원금 산출 내역, 시행자별 배분 계획, 특별지원금 차년도 사업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 작성 자료를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산업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기재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합니다. 다음 단계는 수립 지침 및 예산 통보 단계입니다. 산업부는 8월 이후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수립계획 수립 지침과 기금운용계획 정부안을 시행자들에게 통보하며 시행자들께서는 예산 내역과 지침 개정 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이를 근거로 사업 계획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3단계 사업 계획 수립 제출 단계입니다. 시행자분들께서는 사업 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하여 전력기금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 주셔야 하며 제출 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와 지역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4단계 사업계획 심의 및 결과 통보 단계입니다. 사업계획은 12월에 개최하는 산업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시행자들께서는 제출한 사업이 최종 승인이 되었는지 12월 말에 통보하는 심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사업비 신청 및 교부는 승인된 사업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승인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 후 다음 연도 3월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받은 시행자분들께서는 분기별로 공문으로 안내하는 일정에 맞춰 사업비 교부 신청 후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사업 결과 제출, 결산 및 평가 단계입니다. 지원 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 사업에 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연도 마감 후 각 시행자는 2월 10일까지 결산서와 증빙 자료를 회계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계법인은 제출받은 서류 및 증빙 자료를 4월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 확인을 통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 기관에 제출합니다. 5월 이후 전담 기관은 총괄 결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산업부 보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산안을 확정합니다. 결산 후에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사업 성과 관련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것으로 전반적인 발주변 지원 사업의 단계별 절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1단계 기금운용계획 수립 제출 단계에서의 기본지원금 산출 및 배분 내역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금은 가동 또는 건설 중인 발전소의 5km 이내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 또는 발전사업자가 발주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만 시설 용량 2메가와트 이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지원사업 연간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의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수력 또는 양수 발전소의 경우 앞에서 계산한 값에 설비 용량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발전기 건설로 인해 전전년도 발전량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 이용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정 발전량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기본지원금 배분 내역서는 매년 전력기금 사업단에서 공문으로 요청하는 부침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 시행자 간 배분 합의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자 간 지원금 배분 합의 금액은 10만원 단위까지, 전체 기본지원금 합계 금액은 100만원 단위 이상 가능하므로 시행자 간 배분 합의 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전력기금 사업단의 박은진 차장님과 최현철 차장님이 다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지원부에서 사업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진 차장입니다. 사업계획 및 사업 변경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소 답답하게 들릴 수 있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주변 지원 사업의 사업 종류와 세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종류에 한해 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 종류는 발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득 증대, 공공사회복지, 유경사업, 주민복지 지원, 기업 유치 지원, 전기요금 보조, 그 밖의 지원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유경사업과 전기요금 보조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하고 지자체는 소득 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지원,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단 원전 주변 지역 유경사업은 지자체가 시행하며 지자체 장과 발전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소득 증대나 공공사회복지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대 사업은 농림수선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시설의 설치 운영 등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증대 사업으로 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 수익금 관리 등을 규정한 운영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사회복지는 공공시설과 사회복지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사업 시행 후 시설물을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경사업은 교육기저제를 지원하거나 학자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지원금의 15%에서 30%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하며 장학금 사업의 경우 실거주 기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복지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과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비로는 TV 수신료, 유선 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이 해당됩니다. 주민건강진단비나 정보통신비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개별적 직접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별 기본지원 사업비의 20% 이내로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별 실제 납부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업 유지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보조 사업은 주택용과 산업용 전력에 한해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원전 또는 연간 총 기본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발전소의 경우 지원 사업비의 40%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연간 총 기본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원자력, 유무연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5% 지원 사업비의 5% 이상을 전기요금 보조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 종류로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그 밖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합니다. 이어서 사업계획 수립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주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 즉 10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자별로 통보받은 기본 특별 지원 금액을 확인하셔서 1원이라도 누락되는 일 없이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절차적 요소와 관련해서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우측의 사전 절차 이행 점검표의 작성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의 가장 첫 단계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문의가 많은데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시행하여 그 회의록을 제출하거나 읍면동을 통해서 받은 마을 의견 등을 제출, 그리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 공문이나 사진, 서명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구두나 유선상으로 마을 의견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전 절차 이행 점검표를 작성하실 때 구체적인 날짜와 방법,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마을 이장님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이 또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지역위 의무발전소에 해당되는 시행자는 지역위 심의를 한 후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한 사업계획서를 저희 쪽으로 제출해 주실 때 증빙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 또는 부적합 사유로 거론되는 것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민의견 수렴이나 지역위 관련 미비입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지역위원회 절차를 밟아주시고 적절한 증빙 서류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행 요령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절차 이행 점검표 내에 확정 사업 계획안에 대한 공개 관련 사항도 기재하여 주시고 실제로 심의 완료에 따라 사업이 확정이 되면 기재한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식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행자는 사업계획서와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취득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4-3 시설운영계획서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와 시설운영계획서에는 지자체장, 즉 시행자의 장의 직인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어서 단위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과 지원사업비 산출 내역의 경우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의 내용이 드러나면서도 간결한 사업명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 지원사업비의 내역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기간의 경우에도 24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료기간이 24년을 넘어가지 않도록 작성해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 산출 내역에 대한 적정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야 됩니다. 증빙서류는 물품 구입의 경우 단가 50만 원 이상 구입 시 나라장터 가격 정보, 없을 시에는 기타 견적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토지 매입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또는 거래신뢰가격조사서, 그리고 공사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비 산출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 없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의 내용이나 그리고 금액을 불문하고 적정한 증빙서류는 필요합니다. 서류 구비를 완료하고 나면 전력기금 사업단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년 4,000개에서 5,000개에 달하는 사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꼭 등록을 해주셔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등록 화면에 들어가면 이제 단위사업계획서를 하나씩 입력하시게 될 텐데요. 우측과 같이 이제 단위사업계획서 입력을 하실 때 내용을 충실히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서 한글 또는 PDF로 작성한 내용을 시스템에 동일하게 이제 밀어넣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인적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PDF나 한글에는 공공사회복지라고 기재를 해두고서 여기 CSM에 입력할 때는 소득 증대를 입력한다던가 아니면 지원 사업비를 단위를 차고 입력한다던가 하는 오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입력해 주시고, 또한 검토 과정에서 이제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을 하실 때에도 한글이나 PDF, 즉 사업계획서 서식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시스템에 입력한 값도 동시에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위사업 계획서 입력을 완료하고 나면 이와 같은 형태의 점검표가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공통사항뿐만 아니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 종류에 따라서 특별히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박스에 표시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내가 작성한 사항이 이 점검표의 점검 항목에 따라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공통사항으로서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사업 시행 과정에서 허위 시행이나 현금 배분 등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증대 사업을 통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득증대 사업의 연도별 단계적 확대 추진이라는 내용이 지침상 기재되어 있는데요. 지침에 따르면 소득증대 사업 의무 비율 적용 대상은 기본 특별지원금 합계가 5억 원이 넘어가는 지자체가 해당되고요. 의무 비율은 연도별로 확대를 하여 2022년 이후부터는 그 비율이 3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요건 등을 감안하여 실제 이제 심의를 할 때는 일부 좀 조정이 가능하고 24년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22%로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정 절차 이행 여부 점검표 상에 확정 사업 계획안 공개 관련 일정 기재하신 바에 따라서 나중에 사업 계획 확정되면 이를 실제로 공개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경사업과 주민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개별적, 직접적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유경사업, 그러니까 장학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학금 대상자가 선정되는 절차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실납부 금액 범위 내로 지원하도록 향후 시행 시 증빙 서류를 받으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도 개선 사항 등에서 이미 설명된 바 있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와 관리는 사업 시행자가 이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소유와 관리, 이관과 관련해서는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라주셔야 되고요. 시행자 조례 등에 따라서 시행자의 장의 승인 없는 처분은 금지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이나 영농조합 등에 이관할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부기 등기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물의 취득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서식 4-3. 이는 장기로 시설물이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취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그리고 발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변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표시도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접보조 관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변 지원 사업은 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토지의 취득, 건물의 취득 또는 신규 건축을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직접 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의 내용이 추정 가격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포함하거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직접 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회 등의 재위임이 가능한데요. 단 이때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시행요령 제18조의 2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별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 규칙에 의거 시행해야 하나 규칙 제정 행정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단위사업계획 건별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라는 지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간접보조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그 근거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임을 할 경우에는 사후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2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여기 간접보조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시행 사유와 사후관리 방안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적합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변 지원 사업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별, 세대별 지원은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복지 지원 사업이나 유경사업 중 장학금 지급 사업, 그리고 전기요금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그 개별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오른쪽에 예시로 들어있는 이런 형태의 개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화합 행사 등 행사성, 일회성, 선심성 사업의 관행적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로잔치나 어버이날 행사, 그 다음에 소규모 마을별 체육행사 지원 등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그런 선심성 사업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응당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내용,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의 환경을 개선한다던가 물품, 행정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 사업 등은 발주변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토지 건물을 매입해서 단순히 임대하는 사업은 소득 증대 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나 입간판, 마을 상징물 등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부적합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변경 방법 및 유의사항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의 변경과 취소 등을 지향하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업간 변경, 사업 내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당일연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변경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이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그 기간이나 절차 등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 변경입니다. 동일 사업 내의 금액 변동 없는 단위 사업의 변경, 동일 사업 종류 내에서의 금액의 분할 또는 합병, 그리고 동일 사업 내의 중요 사항의 변경, 예를 들어 건물 건립을 매입으로 변경하는 등, 이는 사업 내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 구분의 변경, 공공시설 사업을 소득 증대로 변경하는 등과 같은 사업 구분의 변경이나 사업 시행 주체의 변경은 사업 간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방향에 따라서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접보조 방식으로 기존에 승인받았던 사업을 시행자 직접 시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 내 변경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시행자 직접 시행으로 기승인받았던 사업을 간접보조 사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간 변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원칙은 시행자 직접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자 직접 시행을 간접 보조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에서 원칙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간 변경으로 분류하여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변경이 가능한 기간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내 변경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간 변경의 경우에는 보통 3월에서 5월경 이렇게 연 2에 이루어지고요. 하반기에는 사업간 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 절차의 경우 사업 내 변경은 전력기금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사업 내 변경 메뉴에서 해당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 변경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담당자가 검토하여 변경 계획서나 증빙 등의 이상이 없을 경우에 승인 처리가 되면 완료가 됩니다. 사업간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간 변경건을 제출하라는 이제 공문이 나가게 되면 전력기금 사업단 홈페이지에 사업간 변경 메뉴에 해당 내용을 등록을 해주시고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면 변경이 완료 처리됩니다. 알아두셔야 될 점은 사업 내 변경, 사업간 변경 공통사항으로 변경 계획서나 변경 명세서 등 작성 필요 서류들은 반드시 구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변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또한 충실히 밟아주셔야 됩니다. 또한 지역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자의 경우에는 변경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역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신규로 사업 계획을 승인받는 경우랑 좀 구분되는 점은 변경 계획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사업 추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사업 내 변경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내 변경이나 사업 간 변경의 등록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최초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그 사업 계획 수립 메뉴랑 사업 내 변경, 사업 간 변경 메뉴 간의 연결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 수립 메뉴는 메인이 되는 팔레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내 변경이나 사업 간 변경 메뉴는 최초 승인 이후에 추가로 일어나는 변경 회의가 일어나는 게시판입니다. 따라서 사업 내 변경이든 사업 간 변경이든 그 메뉴에서 승인 처리가 완료되면 그 내용이 덧 입혀져서 사업 계획 수립 메뉴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 계획을 등록할 때는 그냥 임의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승인받았던 당초의 사업을 적절하게 끌어와서 변경 사항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 내 변경 메뉴에서 등록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당초에 승인이 된 사업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에 변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단위 사업 계획서 입력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은 당초의 사업 계획 정보이기 때문에 변경 명세서에 작성해 주신 것처럼 이 기 입력된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수정을 해 주시고요.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변경 사유도 변경 명세서에 기재하신 것처럼 변경 사유도 추가로 입력해서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간 변경 메뉴입니다. 사업간 변경 메뉴도 사업 내 변경 메뉴와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화면에 들어가셔서 여기 변경 버튼을 누르셔서 기존에 승인된 사업을 끌어오시고 여기서 사업 간 변경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시고 변경 사유 추가로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사업 간 변경은 특이하게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간 변경 메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당해년도 1차 사업이 아니라 그 1차 때 미승인된 금액에 대해서 2차 때 이제 다시 제출하는 경우인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업 간 변경 메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기승인된 사업을 끌어와서 어떤 변경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사업계획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심의 구분은 미제출 사업으로 선택하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은 그 절차상 차이 때문에 그 메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발생했을 때 사업 내 변경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사업 간 변경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사례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공사회복지사업 100만 원으로 승인받은 사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업의 금액을 70만 원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소득증대 사업 30만 원짜리 소득증대 사업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일단 사업 내 변경 메뉴에서 기승인 사업 100만 원짜리를 끌어와서 변경 버튼을 눌러 사업비를 70만 원으로 수정 등록하여 저장을 일단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이는 그 사업계획 추가 버튼을 눌러서 30에 해당되는 공공사회복지 사업을 추가로 하나 더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는 사실 사업간 변경을 하기 위해 선행하는 일종의 사업비 쪼개기 개념이기 때문에 변경 사유에 사업간 변경을 위한 사업 내 변경 선행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 담당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완료하신 다음에 이제 지역 담당자한테 전화를 주시면 등록한 사항에 이상 여부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승인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이유는 변경 전후의 사업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1번에서 이 모든 처리가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간 변경 메뉴에서 1에서 승인 처리됐던 30만 원짜리 공공사회복지 사업을 끌고 와서 사업간 변경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서 30만 원을 쪼갤 때 바로 소득증대 사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그 사업 종류와 동일한 사업으로 일단 쪼개기를 한 후 승인 처리가 되면 그 사업을 끌고 와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 및 사업 변경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의사항들이 있으실 텐데요. 1차적으로 문의는 지역별 담당자에게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업계획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제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최현철 차장입니다. 사업비 집행 및 결산 2월 업무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에서는 목차 1에서 4까지 집행관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며 목차 5에서 결산 및 2월 업무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집행관리 개요입니다. 근거는 발주법 제19조에 따라 집행실적을 제출 및 점검하고 있으며 세부 절차는 시행요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집행보고 프로세스는 분기별 시행자는 사업비 집행실적을 제출하며 기금사업단은 제출된 집행실적 및 관련 증빙을 검토합니다. 최종적으로 부적정 사업으로 적발된 사업은 중지 및 사업비 회수가 진행되면서 총괄적인 집행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업비 집행 절차는 크게 사업비 교부, 집행, 변경, 결산으로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교부에서의 유의사항은 분기별 사업비 교부 신청이 이루어지며 사업비는 발전소별, 사업별로 실물통장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단계 집행에서는 분기별 집행 실적을 기금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집행 관련 증빙자료 점검과 제2임 사업자의 부정수급을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3단계 변경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사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4단계 결산에서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사업 목적 달성을 확인한 후 결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잔액은 결산 이후 반납하셔야 합니다. 집행 관련 부적정 사례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취득 및 관리 사례입니다. 지적 내용으로는
지자체의장 승인 없이 토지 무단 대여 및 부기 등기 미시행, 제3자에게 토지 매각이 있으며 또한 감정평가 없이 토지 구입과 토지 매입 후 사업 미시행 방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매입 후 취득 및 변동 현황을 점검하지 않은 지적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국무조정실은 사업비 환수 및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비 회수와 수사 의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관리 사례입니다. 지적 내용으로는 재임 사업 집행 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미준수와 정기요금 등 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일괄 안내 대상자 미갱신이 있으며 또한 지자체 예산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관용 차량 취득 및 운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아파트 내 CCTV 설치 및 비품 구입과 사업별로 계좌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계좌로 사업비 운영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국무조정실은 사업비 환수 및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시행자의 사업비 회수 및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 변경 사례입니다. 지적 내용으로는 지자체 시행자는 농지를 매입하는 사업에서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으로 그리고 요양원 직접 건립에서 매입으로 임의 변경하였으며 사업 추진 방식을 직접 시행해서 간접 보조 시행으로 임의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건립 사업을 도시가스 보급 사업으로 사업을 임의 변경하여 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국무조정실은 사업비 환수 및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시행자의 사업비 회수, 삭감 및 관련자 수사 의뢰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부적정 집행 사례에 대한 요약 및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부적정 사례인 시설물 취득 및 관리는 지자체의장 승인 없이 토지 무단 대여, 임의 매각, 그리고 사업 방치가 있으며 이는 지자체의장이 중요재산의 변동 여부 확인 미시행과 부기등기 미시행 그리고 사업 달성을 위한 관리 소홀입니다. 두 번째, 집행관리는 재임 사업자의 수의계약 등 부적정 계약, 전기요금 등 현금성 지원 과다 지급, 발주변 업무 차량의 지자체 업무 운영, 특정 아파트 내 CCTV 및 비품 구입, 사업별 계좌 미분리 운영이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재임 사업자 계약 시 국가계약법 미준수, 현금성 지원 시 실영수증 미확인, 발주변 업무 범위 초과 시설물 운영, 개인 단체 아파트 등 특정 대상 지원, 사업비 계좌별 관리 부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 변경은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임의 변경한 사례이며 이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미숙 및 누락으로 사업 변경을 미시행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관리를 위한 중요 체크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사업비 계좌 분리입니다. 발주법 제15조의 2에 따라 지원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원금의 관리계좌는 타기금 및 타 지원금과 별도 분리 운영하여야 하며 발전소별 및 사업별로 구분 개설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변 사업비는 사업운영비 시행자의 회사 경비 계좌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부적정 계약 방지입니다. 지원사업 수립 지침 제3장에 따라 시행자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추정가격 1억 6천 초과 공사 또는 2천만원 초과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이 포함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 이체 또는 보조금 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하며 보조금 지출 거래 시 세금 계산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현금성 지원 관리입니다. 발주법 시행요령 제15조에 따라 주민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구비서류 진구, 수령자 현장 실사 등 대책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주민복지 지원 사업은 주민건강진단비, 인터넷비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직접 지원 사업 시행 시 지역별, 사업별 형성평을 고려하여
세대별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민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 세대별 실제 청구서를 활용하여 실요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시설물 취득 및 관리입니다. 발주법 시행령 제30조 시설물의 취득관리에 따라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거 시설물을 취득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취득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서식 4-3의 시설 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셔야 하며 토지 건물 선박 등 취득 매각 시에는 시행자가 직접 감정평가 시행 또는 거래 신뢰 가격 시행으로 공정한 가격 거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자 조례에 따라 지하체장 승인 없는 처분은 금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영농조합 등의 이관 시에는 부기등기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는 사업의 변경입니다. 발주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절차에 따라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변경의 종류에는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이 있으며 사업 내 변경의 경우 동일 사업 내 금액 변동 없는 단위 사업 변경, 동일 사업 종류 내에서의 금액의 분할 또는 합병, 그리고 중요사항 변경이 있습니다. 사업 간 변경의 경우 사업 시행 주체의 변경, 사업 구분의 변경,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기준을 준수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 후 사업비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비 집행 관리의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집행 실적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이며 실적 입력 기준은 제2임 사업자 단위 실집행액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행 내역 점검 철저 및 실집행률 관리 강화입니다. 집행률 저조 사업자 대상 실적 및 현장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집행률 제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지적사항 및 부정수급 사례 공유로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집행에 대한 사업 담당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발주변 홈페이지 집행실적 입력 방법입니다. 1단계는 발주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업관리 탭에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는 사업자 지원금 관리 탭에서 집행실적으로 들어간 후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3단계에서는 시행자를 선택하고 집행실적을 입력한 후 확인 체크포인트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4단계로는 확인 체크포인트의 임의 변경 금지 및 변경 신청 절차 준수에 대한 내용 확인 후 첨부 파일을 붙임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매 분기별 집행실적을 집행실적 입력 방법에 맞추어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결산 개요 안내 드리겠습니다. 발주법 제18조에 따라 시행자는 매년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부 지침은 운영 규정, 수리 지침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산 프로세스는 회계연도 마감 후 각 시행자별 결산 서류를 회계법인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은 2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은 제출 서류를 종합 검토 확인 후 결산 보고서를 2년 4월까지 기금사업단으로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담기관 검토 후 산업부 보고 절차를 거쳐 발주변 심의위원회 심의 결산이 2년 5월 이후에 확정됩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결산 절차 및 유의사항입니다. 1단계로 결산 서류 제출 안내를 받으시면 1월 중에 사업비 실물통장과 사업 결산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통장 잔액 증명서, 이자 관련 서류 확인 및 영수증 사용 내역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2단계로 서류 제출은 2월까지이며 시행자별 사업비 및 사업운영비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자별 결산 관련 증빙자료 및 이자 관련 서류도 동시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단계 결산 검토는 부속 명세서와 결산 보고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기관별 자료 요청 및 확인 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결산 확정 및 반납은 5월 이후로 이루어지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법인 및 전담기관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납 공문 확인 및 반납금을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24년 결산 특이사항입니다. 작년 대외감사 국조실 지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허위 결산은 시행기간 및 타기금 전출에 지원금 이체 후 전액 집행으로 허위 결산한 사례이며, 두 번째 임의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 변경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결산 재검증이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은 결산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 1억 원 이상분 재검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검증 내용은 집행 실정 대비 지출 증빙자료, 임의 변경 등을 검증하며, 후속 조치로는 타회계로 이체 및 임의 집행 등으로 정산된 유사 사례 발견 시 사업비 회수 또는 감액이 조치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이월 개요 안내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발주법 제16조에 따라 지원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이월 프로세스는 익년 2월까지 회계연도 마감 이후 2월 사업 서류 제출을 시행하고, 제출된 서류를 2월 사업 심사소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익년 3월까지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주변 심의위원회에서 2월 사업을 익년 4월 이후에 최종 심의 의결하여 통보됩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2월 절차 및 유의사항입니다. 1단계로 2월 서류 제출 안내를 받으시면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2월 사업 승인을 신청하셔야 하며, 당해연도 승인받은 사업 대상으로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단계로 서류 제출은 2월까지이며 2월 승인 요약표 및 2월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비 잔액과 실물통장과 일치 여부 확인을 사전에 하셔야 합니다. 3단계 2월 검토는 당해연도 승인사업 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지출 원인 행위 제2월은 불가합니다. 사업비 잔액 사용 시 사업별, 기본, 특별 구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도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2월 승인 통보는 4월에 이루어지며 발주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합니다. 그리고 이후 2월 승인 요청서 미제출 및 불승인 결정된 사업비는 전액 굽고 반납하셔야 합니다. 2월 사업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2월 사업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으며, 계속사업은 사업 내용이 전년도 승인 시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전년도 잔액 이자를 활용한 사업 또는 사업 내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 2월 사업 내 사업간 변경 시기입니다. 사업 내는 분기별이며 발주별 시스템을 개선 중입니다. 사업간은 3반기 1회 당해연도 사업간 심의 시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제출 서류는 발주처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며, 계속사업의 경우 우측의 2월 승인 요청서와 그리고 요약표, 그리고 신규사업은 추가로 여기에 지역위원회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4년 2월 특이사항입니다. 2월 승인 요청서 제출 및 시스템은 차년도 2월까지이며 미제출 시 전액 반납 반영입니다. 또한 2월금의 이자 발생액은 전액 반납 대상입니다. 신규 사업의 투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반납 절차에 대해서 안내는 결산 이후 공문 발송이 되며, 순서는 반납 신청, 반납액 확인, 시스템 등록, 반납 시행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후 반납 안내 공문 발송 시 반납 순서에 따라 적기에 반납을 시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사업비 집행 및 2월 결산 업무 절차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교육에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